아포아. 만약 이 이야기가 내 꿈이거나 일시적인 광기로 인한 환상이 아니라면 그 아포아, 즉 누름꽃과 여행하던 남자야말로 틀림없이 미치광이일 것이다. 허나 가끔은 꿈을 통해 어쩐지 이 세상과는 다소 어긋나는 별세계를 살짝 들여다볼 때가 있는 것처럼 미치광이들이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용기를 내서 들여다본 기이한 렌즈를 통해 이 세상 밖 다른 세계의 한 구석을 한순간 얼핏 훔쳐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언제였던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고 엷은 구름이 깔린 그런 날이었다. 일부러 우호주까지 신기루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들은 넌 우호주 같은 데는 가지도 않았잖아 하면서 반박할 때도 있다. 물론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내가 언제 그곳에 갔었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 역시 그건 꿈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찍이 그토록 농후한 색채를 띤 꿈을 꾼 적이 없다. 꿈속에 나오는 풍경은 늘 흑백 영화처럼 전혀 색채감이 없었는데 그때 기차 안에서 본 경치만큼은 특히 그 누름꽃 중심부에서 선명하게 두드러지던 보라와 연지색은 마치 뱀의 눈알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칼라 영화 같은 꿈도 있는 것일까? 그때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기루라는 것을 보았다. 조개의 숨결 속에 아름다운 용궁성이 떠있는 그런 고풍스러운 그림을 상상하고 있던 나는 나무 같은 신기루를 보고는 기름땀이 배어나올 것 같은 공포에 가까운 경이감에 사로잡혔다. 우호장 소웅님의 콩알만한 인간들이 우글우글 모여들어서 숨을 죽이고 시계 가득 드넓은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토록 고요하게 도자기처럼 침묵하고 있는 바다는 본 적이 없다. 거친 바다를 상상하고 있던 나로서는 너무도 의외였다. 그 바다는 잔물결 하나 없이 아득한 피안까지 이어지는 잿빛 저수지처럼 보였다. 태평양과는 달리 수평선이 없는 대신 하늘과 바다가 서로 같은 잿빛으로 녹아들어 두께를 알 수 없는 깊은 안개에 뒤덮여 있는 듯 했다. 하늘이라고만 생각했던 위쪽의 안개 속에도 의외로 해면이 있어서 커다란 범선이 유령처럼 둥실둥실 물살을 가리며 나아가곤 했다. 우호주의 신기루는 우윳빛 필름 표면에 먹물을 떨어뜨린 뒤 그것이 저절로 주름이 잡히는 것을 거대한 영화로 만들어서 넓은 하늘에 비추고 있는 듯 했다. 아득한 노토 반도의 삼림이 어긋나버린 대기라는 변형 렌즈를 통해 마치 초점이 잘 안 맞는 현미경 아래 놓인 검은 벌레처럼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늘에다가 애매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도록 확대되어 보는 사람의 머리 위를 압박하듯이 덮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묘한 형태의 검은 구름과도 닮았지만 구름은 그 소재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데 비해서 신기루는 기이하게도 보는 사람의 거리 감각을 상당히 애매하게 만들어버렸다. 먼 바다를 떠도는 커다란 괴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눈앞 한자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기이한 안개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보는 사람의 각막 표면에 살짝 떠오른 한 점 얼룩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거리의 애매함 때문에 신기루가 상상 이상으로 기분 나쁘고 광기 어리게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모호한 형태의 새까맣고 거대한 삼각형이 탑처럼 쌓이는가 싶으면 또 순식간에 무너지고 옆으로 기다란 기차처럼 달리는가 싶으면 또 몇몇 개가 부서지고 즐비한 삼나무의 가지 끝이 보이는가 싶으면 또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느 틈인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갔다. 신기루의 마력이
인간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2시간 넘게 줄곧 서서 넓은 하늘에 요상하고 기이한 모습을 바라보았던 나는 그날 저녁 우호주를 떠나는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까지 그야말로 일상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두려움을 남기는 그런 일시적인 광기 같은 종류란 말인가? 우호주역에서 우에노행 열차를 탄 것은 저녁 무렵인 6시쯤이었다. 기이한 우연이기는 해도 그 근처에서 타는 기차는 항상 그렇듯이 내가 탄 2등차도 교회당처럼 텅 비어 있어서 나를 제외하면 딱 한 사람의 승객만이 건너편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기차는 외로운 해안에 험준한 낭떠러지며 모래사장 위를 단조로운 기계음을 울리면서 끝없이 달리고 있었다. 저수지 같은 바다의 깊은 안개 너머로 검붉은 핏빛 석양이 희미하게 떠돌고 있었다. 이상하리만치 커다랗게 보이는 새하얀 범선이 그 안에서 꿈결처럼 헤엄치고 있었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후텁지근한 날씨여서 군데군데 차창이 열려 있었는데 달릴 때마다 스며드는 산들바람조차도 형체 없는 유령처럼 어정쩡하기만 했다. 수없이 많은 짤막한 터널구와 눈사태를 막기 위해 줄지어 세워진 기둥들이 광막한 잿빛 하늘과 바다를 줄무늬처럼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오야시라지의 절벽을 통과할 때쯤에는 차 안의 전등빛과 하늘이 똑같이 느껴질 정도로 석양이 가까워졌다. 마침 그때 건너편 구석에 앉아있던 딱 한 명뿐인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수놓은 커다란 검은 보자기를 의자 위에 펼치더니만 차창에 기대놓은 2-3자 정도 되는 얇고 평평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쩐지 기묘한 모습이었다. 그 짐은 아마도 그림 액자겠지만 무슨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액자의 앞쪽을 유리창으로 향하게 세워놓았던 것이다. 보자기에 쌓여있던 것을 꺼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돌려서 세워놓았던 것 같았다. 게다가 다시 짐을 쌀 때 슬쩍 보았더니 액자 표면에 그려진 극채색의 그림이 기이할 정도로 생생해서 마치 이 세상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정색을 하고 이 이상한 짐의 주인을 관찰했다. 그러다가 짐도 기이하지만 주인은 한층 더 기이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는 우리들 아버지 세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옷깃이 좁고 어깨도 작은 너무도 고풍스러운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다리도 긴 그에게는 묘할 정도로 그 양복이 잘 어울렸고 심지어는 근사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좁은 얼굴 윤곽에 두 눈이 지나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스마트한 느낌을 주었다. 깨끗하게 가르마를 탄 머리카락은 풍부한 검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언뜻 보아서는 40 전후로 보이지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얼굴 가득 주름이 빼곡해서 금방 60대로까지 보였다. 그 검은 머리와 새하얀 얼굴을 종횡으로 가로지른 주름의 대조가 보는 순간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대단히 기분 나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정성껏 짐을 다 싸고 나더니 언뜻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는데 마침 나도 상대의 동작을 열심히 지켜볼 때라서 시선이 딱 맞아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약간 쑥스러운 듯이 입꼬리를 비틀면서 희미하게 웃음을 보냈다. 나도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했다. 그로부터 작은 역을 2-3개 지날 동안 우리들은 서로 구석자리에 앉은 채로 멀리서 이따금 시선을 교환하다가 겸연쩍게 외면하기를 되풀이했다. 바깥은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다. 유리창에 얼굴을 붙이고 내다보면 이따금 어선들의 어지러운 불빛이
멀리 외로이 떠있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어둠뿐이었다. 한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있는 좁고 긴 기차의 실내만이 유일한 세상인 양 언제까지나 덜컹덜컹 움직이고 있었다. 어슴푸레한 실내에 우리 두 사람만 남겨진 채 전 세계가, 모든 생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 했다. 우리가 탄 2등실에는 새로 올라오는 승객은 하나도 없었고 서비스 보이나 차장조차도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마저도 너무나 괴기스럽게 생각된다. 나는 40살인지 60살인지 모를 그 서양 마술사 같은 풍채의 남자가 점점 무서워졌다. 달리 기분 전환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두려움은 더욱더 커지기만 하면서 온몸 가득 퍼져가는 법이다. 마침내 머리털까지 곤두서는 기분이 되자 나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건너편 구석에 그 남자한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자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도리어 그에게 다가간 것이었다. 나는 그와 마주보는 의자에 살짝 걸터앉아서 가까이서 보니까 더욱 이상한 주름투성이의 하얀 얼굴을 마치 요괴라도 보는 심정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죽이면서 빤히 노려보았다. 그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계속 눈으로 나를 맞이하듯이 바라보았는데, 그렇게 내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턱으로 한쪽에 놓인 그 평평한 짐을 가리키면서 아무런 전제도 없이 불쑥, 마치 당연한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다짜고짜 입을 열었다. 이건 말이요? 그의 말투가 너무도 당연하게 들려서 내가 도리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보고 싶은가요? 내가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그는 다시 한 번 더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그 남자의 분위기에 휩쓸려 마침내 이상한 소리를 입 밖으로 꺼냈다. 결코 그 짐을 보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다. 기꺼이 보여드리리다. 나는 좀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오. 당신이 분명 이것을 보러 올 거라고 말입니다. 남자는, 아니 노인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지만, 남자는 그렇게 말하면서 기다란 손가락을 교묘히 움직여서 커다란 보자기를 풀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액자 같은 것을 이번에는 정면이 보이게 창가에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한 번 슬쩍 그 그림을 보고는 무심결에 눈을 감아버렸다.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몇 초 동안 눈을 꼭 감고 있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묘한 것이 놓여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 기묘한 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재주도 없지만 말이다. 액자에는 가부키 연극에 나오는 궁궐의 배경처럼 푸른 다다미 방과 격자무늬 천장이 극도의 원근법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남색이 추가된 금은 그림 물감으로 강렬하게 칠해져 있었다. 왼쪽 앞에는 검은 먹으로 그린 어설픈 서원풍의 창문과 같은 색으로 된 책상이 각도를 무시한 채 멋대로 놓여 있었다. 그러한 배경은 에마의 독특한 화풍을 닮았다고 하면 아마도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배경 속에 키가 한자 정도 되는 두 인물이 부각되어 있었다. 부각되었다고 한 이유는 그 인물들만이 아포, 즉 누름꽃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풍스러운 검은 비로도 양복을 입은 백발도인이 심심한 듯 앉아있노라면, 주홍빛 호치기 염색을 한 긴 소매 기모노에 흑색 공단띠가 잘 어울리는 17, 8살 정도의 금방이라도 물이 떨어질 것 같은 머리카락을 둥글게 올려 묶은 미소녀가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교태를 담아 그 노인의 양복 무릎에 기대고 있는
이른바 연극에 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죽는 장면에 해당하는 그런 화면이었다. 양복 입은 노인과 요염한 소녀의 대조가 대단히 이상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기묘하다고 느낀 것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설프게 처리한 배경과는 달리 아프아의 정교한 세공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얼굴 부분은 새하얀 피단으로 요철을 만들어서 세세한 주름까지 하나하나 모두 표현해 놓았고 처녀의 머리카락도 진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심은 뒤 사람 머리 만지듯 올려서 묶어 놓았으며 노인의 머리카락도 진짜 백발을 정성껏 옮겨 심은 것임에 틀림없어 보였다. 양복에는 반듯한 재봉땀이 있었으며 적당한 자리에 밤톨만한 단추까지 붙어 있었다. 처녀의 봉긋한 가슴도 그럴싸했고 허벅지에 요염한 곡선도 좋았다. 흐드러진 주홍빛, 언뜻 엿보이는 살색, 손가락에는 조개 껍질 같은 손톱마저 자라고 있었다. 아마 돋보기로 들여다본다면 땀구멍이나 솜털까지도 전부 표현한 게 아닐까 싶도록 정교함의 극치였던 것이다. 나는 누름꽃, 즉 아포아라고는 하고이타에 그려진 배우의 얼굴밖에는 본 적이 없지만 물론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긴 해도 이 누름꽃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교묘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아마도 그 방면에서는 명장이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말한 기묘한 점은 아니었다. 액자는 어지간히 오래된 것인 듯 배경 물감들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떨어져 나갔으며 처녀의 주홍옷도 노인의 검정 비로드도 볼품없이 색이 바래 있었다. 그러나 칠이 벗겨지든 색이 바래든 간에 너무도 선연함을 간직하고 있어서 번쩍번쩍 빛을 내면서 보는 사람의 눈속 깊이 각인시키는 생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기이하다면 기이했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말한 기묘의 의미는 아니었다. 그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누름꽃의 인물들이 둘 다 살아있는 듯 했기 때문이다. 전통 인형 연극에서는 하루 종일 연기를 하다 보면 딱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정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명인이 사용하는 인형이 불현듯 신의 숨결이라도 불어넣은 것처럼 진짜로 살아 움직일 때가 있다고 하더니만 그 살아있는 짧은 순간의 인형에게서 생명이 미처 달아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그대로 판에다 붙여버린 듯이 이 누름꽃의 인물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내 표정에서 놀라움의 빛을 놓치지 않았던 탓일까? 노인은 굉장히 즐거운 어투로 외치듯이 자네라면 이해해 줄지도 모르겠구만 하고 말하더니 어깨에서 내려놓은 검은 가죽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쇠로 열고 그 안에서 너무도 고풍스러운 쌍안경을 꺼내 앞으로 내미는 것이었다. 자, 이걸로 이 망원경으로 한번 보시게. 아니, 거기는 너무 멀어. 미안하지만 좀 더 이쪽으로 와서. 그렇지. 바로 그쯤이 좋겠네. 정말 이상한 부탁이었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노인이 시키는 대로 자리에서 대여섯 걸음 움직였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미치광이들의 이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40년은 됨직한 수입품이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망원경집 간판에서 자주 본 적이 있는 이상한 형태의 프리즘 쌍안경이었는데 손때 같아서 검은 가죽도 벗겨져 있고 군데군데 속에 든 알루미늄까지 드러나 있는 물건 주인의 양복처럼 너무도 고풍스러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린 그런 물건이었다. 하도 오랜만이라서 그 쌍안경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드디어 양손으로 눈앞까지 가져갔을 때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야말로 느닷없이 노인이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하마터면 쌍안경을 떨어뜨릴 뻔했다. 안 돼요. 그럼 안 돼. 그건 거꾸로 보는 거야. 거꾸로 들여다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새파랗게 질린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연거푸 손사래를 쳤다. 쌍안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이 왜 그렇게 큰일인지는 나는 잘 몰랐다. 그래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 쌍안경을 거꾸로 들었군요. 나는 쌍안경을 들여다볼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노인의 기이한 표정은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고 다시 고쳐 잡은 뒤 서둘러 누름꽃의 인물을 살펴보았다. 초점이 맞춰지면서 두 개의 원형으로 보이던 시야가 서서히 하나로 겹쳐졌다. 희미한 무지개 같은 것이 점점 선명해지자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처녀의 상반신이 마치 세상의 전부이기라도 한 것처럼 내 눈에 가득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나는 예전이나 나중에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해시킬지 꽤 난감한 일이다. 그것에 가까운 느낌을 떠올려 본다면 마치 배 위에서 바다로 잠수한 해녀의 어떤 순간적인 모습과 닮았다고 형용해야 될까? 해녀의 육체가 물속에 있을 때는 푸른 수면의 복잡한 움직임 때문에 그 육체가 마치 해초처럼 부자연스럽게 흔들흔들 일렁이고 윤곽도 희미해져서 새하얀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쓱 떠오름에 따라 수면의 푸르름도 점점 엷어지다가 형태가 확실해지면서 불쑥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갑자기 눈에 번쩍 뜨이지 않는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중의 새하얀 괴물이 순식간에 인간임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누름꽃의 그 처녀는 쌍안경 속에서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실물 크기의 살아있는 처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세기의 고풍스러운 프리즘 쌍안경 너머에는 생각도 못할 놀라운 별세계가 있었다. 그곳에서 머리를 올려 묶은 요염한 처녀와 고풍스러운 양복을 입은 백발 노인이 기묘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엿보면 안 될 것을 지금 이렇게 마법을 사용해 훔쳐보는 듯한 야릇하기 그지없는 기분으로 거의 홀린 것처럼 나는 그 불가사의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말았다. 물론 그 처녀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전신의 느낌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기가 가득하고 파르스르마니의 새하얀 얼굴은 점차 복숭아 빛으로 상기되면서 가슴이 두근대고 주홍빛 의상 속 육체로부터는 젊은 처녀의 생기가 물씬물씬 증발하고 있는 듯 했다. 나는 일단 처녀의 전신을 쌍안경 끝으로 훑듯이 살펴본 다음 그녀가 몸을 기대고 있는 행복한 남자 쪽으로 시선을 옮겨갔다. 노인도 쌍안경의 세계에서 살아있듯이 생생한 것은 똑같았다. 얼핏 보아도 40살이나 차이지는 젊은 처녀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너무도 행복한 듯이 보였지만 묘한 일은 렌즈에 가득 들어차게 바라본 그의 주름 가득한 얼굴에서 그 수백 개의 주름 밑으로 수상쩍은 고민이 드러났던 것이다. 누름꽃의 노인 얼굴이 렌즈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워져서 대단히 크게 보인 탓도 있을 것이다. 그 노인은 보면 볼수록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비통함과 공포가 뒤섞인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모습에 신음소리라도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더는 쌍안경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떼고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쓸쓸한 밤기차 아니었고 누름꽃 액자도 그것을 보여준 노인의 모습도
다 본래대로였다. 창밖도 여전히 새카맣고 단조로운 차바퀴의 울림도 변함없이 들려왔다.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자네는 꽤나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구먼. 노인은 액자를 다시 창가로 가져가서 세우고 자리로 돌아와서는 건너편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네, 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나는 쑥스러움을 감추듯이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양이 등을 하고는 얼굴을 내 앞으로 가져오더니 무릎 위에서 가늘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신호라도 보내는 것처럼 살살 움직이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살아있었지. 그리고는 잠옷 중대한 일이라도 털어놓는 것처럼 더욱더 고양이 등이 되어서 번쩍번쩍 빛나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는 내 얼굴을 구멍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속삭이는 것이었다. 자네는 우리의 진짜 신상담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나? 나는 기차의 흔들림과 차바퀴의 울림 때문에 노인의 나지막한 속삭임을 잘못 들었는가 하고 귀를 의심했다. 지금 신상담이라고 하셨나요? 신상담이지. 노인은 역시 낮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특히 백발 노인 쪽 신변에 얽힌 이야기라오. 젊은 시절부터 말입니까? 나도 그날 밤은 왠지 희한하게도 비상식적인 말을 해야 됐다. 그렇소. 그가 25살 때의 이야기요. 꼭 듣고 싶네요. 나는 보통의 살아있는 인간의 신상담이라도 조르듯이 극히 자연스럽게 노인을 재촉했다. 그러자 노인은 얼굴 주름을 사뭇 즐거운 듯이 찡그리면서 아, 자넨 역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구려. 꼭 듣고 싶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너무도 기이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건 내 생애의 대사건이니까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다오. 형이 이렇게 된 것은 1895년 4월 27일 저녁 무렵이었소. 그는 누름꽃의 노인을 형이라고 불렀다. 당시 나나 형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니온바시 거리 3가에 살고 있었고 부친은 기모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 여하튼 아사쿠사에 12층짜리 건물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 그러다 보니 형은 매일처럼 그 료운 가게에 올라가면서 좋아했는데 우리 형이 좀 묘하게도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던 유행주의자였다오. 이 망원경만 해도 그런 취미의 산물이었지. 이건 외국인 선장이 갖고 있던 건데 요코하마 중국인 거리의 얄궂은 만물상에서 발견해냈다고 합디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돈을 지불했다고 들었어요. 노인은 형이라고 할 때마다 마치 그곳에 진짜 형이 앉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누름꽃 노인에게 눈길을 주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곤 했다. 노인은 기억에 남아있는 진짜 형과 그 누름꽃 백발 노인을 혼동해서 그림 속 노인이 살아서 그의 이야기라도 듣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제3자를 의식하는 그런 말투였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나는 그것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자네는 아사쿠사의 그 12층 건물에 올라간 적이 있으신가? 없으시구만. 그것 참 유감일세 그려. 그건 도대체 어떤 마술사가 세운 건지 실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건물이었지. 놀랍지 않은가? 그 건물이 83m가 넘었으니까 이 100m 조금 모자라는 엄청난 높이에 꼭대기는 팔각형의 당나라 사람들 모자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조금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도쿄 어디에서건
그 붉은 괴물이 보였을 정도였지. 방금 말한 대로 1895년 봄, 형이 이 망원경을 손에 넣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네. 형의 신변에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아버님도 형이 혹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건 아닌가 하고 굉장히 걱정하셨지. 나는 말이지,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네만 정말 미련할 정도로 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형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돼서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었다네. 어떤 상태였냐고? 형은 밥도 잘 먹지 않고 집안 식구들과는 말도 안 하고 집에 있을 때도 방에만 틀어박혀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만 하고 있었다네. 몸은 점점 말라갔고 얼굴은 폐병 환자처럼 흑빛이 되었지. 근데 눈만 바쁘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거기서 보통 때도 얼굴빛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네만 그것이 한층 더 창백해져서 축 가라앉아 있으니까 정말 가엾기 그지 없었다네. 그런 와중에도 버릇처럼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출근이라도 하는 사람 마냥 점심때부터 저녁 어스름까지 터벅터벅 어딘가로 외출을 하는 것이었네. 어디 가느냐고 물어도 절대로 대답을 안 해주었어. 어머님도 걱정이 돼서 형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이 방법 저 방법 써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형은 영 털어놓지를 않는 거였네. 그런 날이 한 달가량 계속되었지.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하루는 내가 형의 뒤를 살짝 따라가 보았어. 물론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날도 마치 오늘처럼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은 기분 나쁜 날이었어. 점심때가 조금 지나자 형은 그즈음 자기가 궁리해서 만든 당시로서는 대단히 세련된 하이 칼라의 검은 비로드 양복을 입고는 이 망원경을 어깨에 걸고 뚜벅뚜벅 니온바시 거리에 마차철도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네. 거기서 형은 우에노행 마차철도를 기다렸다가 성큼 올라타고 말았지. 지금의 전철과는 달라서 다음 차로 뒤따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네. 수도 적었지만은 느려 터졌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나는 어머님께 받은 용돈을 과감히 지불하고는 인력거를 탔어. 인력거도 좀 덩치가 좋은 사람이 끌면 마차철도를 놓치지 않고 뒤따르는 것쯤 문제가 없었으니까. 마침 형을 잘 쫓아갈 수 있었네. 형이 마차철도에서 내리자 나도 인력거에서 따라 내려서 다시 뚜벅뚜벅 뒤를 밟았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이 바로 아사쿠사의 센소지가 아니겠는가. 형은 인왕문에서 사당 앞을 그냥 지나치더니 뒤편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가게 사이로 인파를 헤치며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한 바로 그 12층까지 가더구만. 탐문으로 들어가 돈을 내더니 료운각이라는 현판이 달린 입구로 들어가서 모습을 감춰버렸다네. 설마 형이 매일 이런 곳에 다녔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린 마음에 혹시 형이 이 12층이라는 괴물에게 홀린 것은 아닐까 하는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했다네. 나는 그때 아직 20살도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 12층에는 아버지와 함께 한 번 올라본 것이 다였지. 그 뒤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으니까 어쩐지 꺼림칙한 생각도 들었어. 하지만 형이 올라갔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나도 한층 정도 떨어져서 그 어두침침한 돌계단을 밟고 올라갔네. 창문은 크지 않았지만 벽돌로 된 벽이 두꺼워서 안은 토굴처럼 서늘했다네. 더욱이 청일 전쟁 때였으니까 그 즈음은 보기 드문 유화 그림들이 전쟁을 테마로 한쪽 벽에 쭉 걸려 있었어. 마치 늑대처럼 무서운 얼굴로
으르렁대면서 공격하고 있는 일본 병사며 총검에 옆구리를 찔려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얼굴이며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신음하고 있는 중국 병사. 잘려나간 변발머리가 풍선처럼 하늘 높이 튀어오르는 장면이라든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도록 선연한 피투성이 유화들이 창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번뜩번뜩 빛을 내고 있었다네. 그 사이로 음습한 돌계단이 달팽이 껍질 마냥 위로 위로 한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야. 난간만 있는 팔각형의 정상은 벽이 없어서 전망이 좋은 복도처럼 되어 있었다네.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환하게 밝아져서 지금까지의 어두침침한 길이 길었던 만큼 깜짝 놀라고 말았지. 구름이 낮게 깔린 곳은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했고 둘러보니까 도쿄 시내 지붕들이 쓰레기처럼 빽빽하게 보였어. 현기증이 나려는 것을 참으면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센소지 사당도 역시 저 아래에 있었고 구경거리를 보여주는 가게들도 장난감처럼 작았지.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은 머리와 발만 보였다네. 그 건물 정상에는 10명 정도의 구경꾼이 한데 모여서 즐거운 표정으로 속닥속닥 귓속말을 하면서 시나가와 쪽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 형은 어디 있나 살펴보니까 그들과는 따로 떨어진 곳에서 혼자 망원경에 눈을 대고 쉴 새 없이 센소지 경내를 둘러보고 있더구만. 뒤에서 보고 있자니 아래쪽의 복잡한 광경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인지 하얗고 묵직한 구름 사이로 형의 비로드 양복 차림만 선명히 떠올라서 마치 서양 유화 속의 인물처럼 어쩐지 신성하게 보여서 감히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네. 하지만 어머님 생각을 하니까 마냥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지. 그래 다가가서 형 뭘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걸었지. 형은 당황해서 뒤돌아 보았지만 불편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구먼. 나는 형, 요즘 형 때문에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하고 계세요. 형이 매일매일 어디로 가는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작 이런 데 와 있는 거예요? 제발 이유라도 말해 주세요. 이 저랑은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적어도 저한테만은 얘기를 좀 해줘야죠. 라고 마침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형에게 물었다네. 형은 좀처럼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워낙 간청을 하니까 결국은 졌다고 생각을 했는지 드디어 한 달에 걸친 가슴속 비밀을 말해 주었어. 근데 형이 번뇌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참 기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어. 형이 말하기를 한 달 전쯤에 이 12층에 올라와서 망원경으로 센소지 경내를 둘러보고 있을 때 북적대는 사람들 사이로 얼핏 어느 처녀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하더구먼. 이 평소에는 여자들한테 무조건 냉담하던 형이었는데 그 망원경 속의 처녀에게만큼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던 모양이야. 그때 형은 처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망원경을 놓고 말았는데 다시 보려고 같은 장소를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아도 그 처녀는 2번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구먼. 망원경으로는 가까이 보여도 실제로는 먼 곳이니까 인파 속에서 한 번 보았다고 해서 2번째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 그때부터 형은 망원경 속에 아름다운 처녀를 잊지 못해서 원래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고풍스러운 상사병을 앓기 시작한 거라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고웃음을 칠 일이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들도 가리는 게 많다 보니까 오가는 길에 어쩌다 눈길이 마주친 여인을 사랑해서 병을 앓는 일도 많았던 시대였어. 말할 것도 없이 형은 밥도 잘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고민을 하면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그 처녀가 다시 센소지 경내를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슬픈 바람으로 매일매일 출근하듯이 12층까지 올라와서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알 수 없는 것이라네. 형은 나에게 다 털어놓고 나더니 다시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죽어라 망원경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네. 나는 그런 형이 가엾어서 어쩔 줄 몰랐다네. 손바닥만한 희망도 없는 헛된 짓이지만은 그만두라고 말릴 마음도 없어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저 눈물만 머금은 채 형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뿐이지. 그런데 마침 그때 나는 그토록 요염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도 잊지 못하네. 35, 6년이나 지난 옛일이지만 이렇게 눈을 감으면 마치 꿈과 같은 그 놀라운 색채가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야. 조금 전에도 말했던 대로 형 뒤에 서 있으니까 보이는 것은 하늘뿐이고 희뿌연 뭉게 구름 속에 형의 외로운 양복 차림만이 그림처럼 떠올라 있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형의 몸이 우주로 떠오르는 것 같은 환각만 일어날 뿐이었는데 갑자기 불꽃놀이라도 하는지 새하얀 허공 속으로 빨강, 파랑, 보라 이런 무수한 방울들이 앞을 다투어 둥실둥실 떠올라 왔다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정말로 그림처럼 혹은 무슨 전조처럼 보여서 나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야릇한 기분이 되었지. 이게 뭔가 싶어서 서둘러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풍선 가게에서 실수로 이 고무 풍선을 한꺼번에 다 하늘로 날려보낸 것이었네. 그 즈음에는 이 고무 풍선이라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보기 드문 시절이었으니까 사태는 파악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묘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어. 그것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이하게도 마침 바로 그때 형이 굉장히 흥분했는지 창백한 얼굴로 숨결을 드높이면서 내게로 다가와서 느닷없이 내 손을 잡아 끌면서 어서 가, 빨리 안 가면 놓쳐 라고 하면서 나를 힘껏 끌어당기는 거였어. 그렇게 끌려가다시피 탑의 계단을 총총히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아니 그 처녀가 지금 푸른 다다미가 깔린 넓은 방에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가면 만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더구먼. 형이 가늠한 장소는 이 센소지 뒤편 커다란 소나무 쪽인데 그곳에 넓은 방이 있었다고 해서 하여튼 우리들은 그곳으로 달려갔다네. 근데 소나무는 그 자리에 제대로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는 집다운 집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정말 여우에게라도 홀린 기분이었어. 형이 아무래도 착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들뜬 모습이 차마 가슴이 아파서 이 마음이라도 달래주려고 근처 찻집 등을 돌아다니며 물었지만은 그 처녀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네. 처녀를 찾는 도중에 어쩌다 형과는 서로 헤어진 채 찻집을 한 바퀴 돌고 한참 후에 원래 소나무 자리로 왔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점들이 늘어서 있더구먼. 그중 한 가게가 엿보기 가게였는데 휙착 휙착 하는 채찍 소리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기에 살펴보았더니 형이 허리를 구부리고 정신없이
그 엿보기 안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형한테 뭐 하냐고 물으면서 어깨를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는데 그때 형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만 꿈을 꾸는 듯이 얼굴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먼 곳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매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상할 정도로 촉촉해진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찾는 그 처녀가 이 속에 있어. 라고 말이야. 엉뚱한 얘기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서둘러 돈을 지불하고 엿보기 안경을 들여다보았지. 그건 야채 가게의 오시치라는 엿보기 장치였어. 지금도 선연히 기억을 하네만 엿보기 가게 주인 부부는 메마른 음성을 합하여 채찍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무릎으로 다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으로 알려라 하는 문구를 노래하는 중이었다네. 그 무릎으로 다가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으로 알려라 하는 이상한 구절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구먼. 엿보기 그림 속의 인물은 앞화, 즉 누름꽃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그 분야에서는 명인이 만든 것일 게 분명했네. 그 주인공의 얼굴은 실감날 정도로 생생하고 아름다웠지. 내 눈에도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니까 형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싶더군. 형은 이 처녀가 사람 손으로 만든 누름꽃인 걸 알았다 하더라도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다. 슬픈 일이지만은 체념이 안 된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누름꽃 속의 남자가 돼서 처녀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혼자 멍하니 서서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네. 생각을 해보면 그 엿보기 장치의 그림은 광선을 받기 위해서 위쪽이 열려 있었는데 그것이 비스듬하게 12층 정상에서도 보였던 게 틀림없었네. 그때는 이미 날도 저물어서 사람의 발길이 뜸해져서 엿보기 가게 앞에도 이 두세 명의 개구쟁이들만 미련이 남는 듯 떠나지를 못하고 서성일 뿐이었다네. 점심때부터 묵직하게 내려앉은 하늘이 저녁 무렵에는 금방이라도 빗방울을 떨어뜨릴 듯이 낮게 가라앉아서 한층 더 마음이 답답하면서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 기분 나쁜 날씨로 바뀌었네. 그리고 귓속에서 둥둥둥둥 하는 큰 북이 울리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네. 그런 와중에 형은 계속 먼 곳을 바라보며 한없이 못 박혀 있더군. 아마도 좋게 1시간은 그러고 있었을 것이야. 이젠 날도 완전히 어두워져서 멀리 꽃장식 가스등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한 시간에 형은 번쩍 눈이 뜨이는 것처럼 갑자기 내 팔을 붙들더니만 좋은 생각이 났어.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망원경을 거꾸로 해서 커다란 렌즈 쪽으로 눈을 대고 나를 봐줘. 라는 이상한 말을 꺼내두구만. 왜냐고 물어보아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면서 말도 안 듣는 것이었지. 나는 본래 안경 종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네. 망원경이든 현미경이든 멀리 있는 것이 갑자기 눈앞으로 뛰어든다든가 작은 벌레가 괴물처럼 커지는 그런 작용이 싫었던 거지. 그래서 형이 아끼던 망원경도 그다지 들여다볼 일이 없었고 또 들여다본 일이 적었던 만큼 한층 더 그것이 마성의 기계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라네. 게다가 날도 저물어서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안 보이는 한적한 센소지 뒤에서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형을 바라본다는 게
미친 짓처럼 생각되었어. 꺼림칙했지. 그런데 어쩌겠나. 형이 하도 부탁을 하는지라 하는 수 없이 그대로 해 주었지.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니까 두색한 거리에 서 있는 형의 모습이 2자 정도로 작아졌고 작은 만큼 어둠 속에 더 선명히 부각되어 보이더구만. 다른 경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해서 양복 입은 형의 모습만 망원경 한가운데 딱 서도록 했다네. 근데 아마도 형이 뒷걸음질을 쳤던 모양이야. 보고 있는 동안 점점 작아지는가 싶더니 한자 정도의 인형처럼 귀여운 모습이 되었네. 그리고는 그 모습이 쓱하고 허공에 떠오르는가 싶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네. 나는 너무 무서워져서 급히 망원경을 내리고 형! 하고 부르면서 형이 사라진 방향으로 달려갔네.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리 찾아보아도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 시간을 따져봐도 그리 멀리까지 갈 리가 없는데 대체 어디부터 찾아보아야 할지 모르겠더구만. 그런데 여보게, 이렇게 해서 우리 형은 그 길로 이 세상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다네. 그로부터 어떻게 되었냐고? 나는 말이야, 한층 더 이 망원경이라는 마성의 기계를 겁내게 되었어. 특히 어느 나라 선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갖고 있었다는 이 망원경이 너무도 싫어서 다른 망원경은 또 몰라도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꾸로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네. 거꾸로 보면 흉사가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네가 조금 전에 이걸 거꾸로 들었을 때 내가 그토록 당황해서 그만두라고 한 거야. 그 이유를 이제 알겠지?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지. 근데 형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그 엿보기 가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였네. 나는 문득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 뭐냐 하면 누름꽃 처녀와 사랑에 빠진 형은 망원경의 마성을 빌려 자기 몸을 누름꽃 처녀와 똑같은 크기로 줄여서 살짝 누름꽃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닐까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가게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해서 아까 그 장면을 다시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도 형은 누름꽃이 돼서 칸데라 불빛 속에서 그 주인공 대신 기쁜 듯이 여자를 끌어안고 있지 않겠나? 그 처녀 말이야. 그런데도 난 슬프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희망을 이룬 형의 행복이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네. 나는 아무리 비싼 값이라도 좋으니까 그 그림을 반드시 나한테 팔라고 가게 주인과 굳은 약속을 했네. 그리고는 집으로 날듯이 뛰어가서 자초지종을 어머님께 알렸어. 그러자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까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 하면서 전혀 이해해주지 않으시더군. 정말이지 어이없는 소리처럼 들렸겠지? 노인은 그때 너무도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다. 게다가 기이하게도 나까지 노인의 말에 동감하면서 함께 낄낄거렸다. 부모님은 이 사람이 아파, 즉 누름꽃이 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셨던 거야. 하지만 누름꽃이 된 증거가 있잖아. 그 뒤 형의 모습이 연기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잖아. 그게 증거 아니겠나.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도 이 형이 가출한 거라는 식으로 어긋나는 추리를 하셨지.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네. 결국 나는 뭐라고 하든 말든 어머님한테 돈을 졸라서 마침내 그 엿보기 그림을 손에 넣었어. 그걸 들고 하코네에서 가마쿠라 쪽으로 여행을 했다네.
형을 신혼여행 보내주고 싶었거든. 이렇게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때 일이 저절로 떠오른다네. 그래서 어제도 이 그림을 창가에 세워서 형과 형의 연인에게 바깥 경치를 구경시켜 준 것이라네. 형이 얼마나 행복했겠나. 처녀도 형의 저런 진심이 어떻게 싫을 수가 있겠어. 두 사람은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의 살과 살을 맞대고 너무도 금슬 좋게 끝없는 정담을 나누고 있더군. 그 뒤 아버님은 도쿄에서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후지산 근처의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나도 아버님을 따라가서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형한테도 이 달라진 도쿄의 풍경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형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네. 근데 말일세, 이 누름꽃 처녀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차피 처음부터 사람이 만든 것이어서 세월이 가도 나이를 먹는 법이 없었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형은 무리하게 모습을 바꾸어 누름꽃 그림이 되었지만 본래 수명이 정해진 인간인지라 우리처럼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먹고 말았어. 25살이었던 형이 이제는 보다시피 저토록 늙어버려서 얼굴에는 보기 싫은 주름도 많이 생겼지. 형으로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는가. 상대편 처녀는 언제까지나 젊고 아름다운데 자기만 지저분한 노인이 되어가는 중이니까 말이야. 두려운 일이지. 그래서 형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수년 전부터 언제나 저렇게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걸세. 그 생각만 하면 나는 형이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노인은 어두운 표정으로 한동안 말없이 누름꽃 그림 속의 노인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구만. 그래도 자네는 이해해 줄 테지.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정신병자라고 놀리지 않을 테지. 그래, 이로써 나도 말한 보람이 있었네. 아이고, 이 저 형님 내외가 녹초가 되었겠구만. 더욱이 내가 자네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까지 다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시겠는가. 이제는 좀 그만 쉬게 해드림세. 그러면서 누름꽃 액자를 살며시 검은 보자기로 싸는 것이었다. 그 짧은 순간 내 착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누름꽃 인형들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부끄러운 듯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나에게 미소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그것을 끝으로 말이 없어졌다. 나도 침묵을 지켰다. 기차는 여전히 변함없이 덜컹덜컹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 10분쯤 지났을까? 차바퀴 소리가 점점 느려지면서 창밖으로 언뜻 두세 개의 등불이 보이더니 기차는 어딘지 모를 산간의 작은 역에 정차했다. 딱 한 명뿐인 영무원이 외로이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럼 나 먼저 실례하리다. 오늘 하룻밤 여기 있는 친척 집에 머물 예정이라서. 노인은 이런 인사를 남기더니 액자꾸러미를 끌어안고 훌쩍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차창으로 보고 있자니까 호리호리하고 길쭉한 노인의 뒷모습이 누름꽃 노인과 많이 닮아 있었다. 그 노인의 뒷모습이 엉성한 철책 근처에서 영무원에게 차표를 건네는가 싶더니 곧 어둠 속으로 녹아들듯이 사라져 갔다.